소설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소설은, 자, 여러분들, 사실,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고3 올라가면은 상위권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현대소설입니다. 왜 그렇지? 소설 별로 안 어려운데, 그자?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 이제 고3들 대상으로 나오는 현대소설이 저도 많이 낯설지만은 특히 2000년대 이후에 나오는 소설들의 흐름이 개인 심리 중심으로 많이 나가요. 이번 6월 평가원 시험이었나? 그때도 무성격자 뭐 이런 정말 듣보잡 소설들 같은 경우, 물론 유명한 소설이겠죠. 제가 무식해서 듣보잡이죠. 어쨌거나 심리 중심의 소설들이 지나치게 많아가지고 여기서도 제가 써놨지만 소설은 기본적으로 뭘 전달한다? 사건을 전달하는 무슨 관리라 했습니까? 서사라 했잖아. 그런데 이 사건의 줄기가 안 잡히는 소설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를 사건 중심으로 파악해왔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헷갈릴 수밖에 이제 읽는 게 뭐지 이러면서 어쨌건 그런 소설들도 있으니까 아직까지 출제는 사건 중심의 글들이 많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갑시다. 자, 요 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말 상당히 중요하고, 자, 일단 그 소설은 뭐부터 봐라는 얘기야? 인물과 배경부터 먼저 봐야지 스토리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는 만약에, 시는 뭘 전달한다 했죠? 정서였잖아. 시는 만약에 첫 구절 보세요. 이거 유명한 시입니다. 아, 그립다. 시 첫 행입니다. 자, 이 시인의 정서는요, 화자는? 그리움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소설은 첫 문장 가지고 소설 줄기 사건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건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정도가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어야지 이 사건이라는 무엇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제일 먼저 뭐부터 파악해야 됩니까? 인물이죠. 그렇다면 이 인물이라는 것은 인물을 영어로 뭐라 하죠? 다행입니다. 캐릭터라고 했으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INMUL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물. 자, 캐릭터를 우리말로 뭐라 하죠? 인물 하지 마라, 이제. 캐릭터를 우리말로 뭐라 하죠? 성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이 인물은 실제 인물이가 아니면은 거짓 인물이가. 그러니까 허구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으로서는 인물에는 전형적 인물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 다 알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작가가 이 인물을 허구로 만드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전형시키려고 만든 거지. 무언가를 대표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선생님, 현대소설의 특징이 전형적인, 이렇게 묻는 애들도 있게, 고대소설의 특징이 전형적 인물이고, 아니에요. 현대소설에도 뭐는 있다? 전형적 인물 중심이죠. 자, 갑시다, 그러면. 자, 요 수업 내용 아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설이나 신문기사문이나 둘 다 공통점이 뭘 전달하는 거다? 사건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 신문기사문은 그렇다면 이 사건 전달하기 위해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육하원칙 알죠?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이런 생각 잘 못하는 모양인데 초등학교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이 순서가 뭔가 착착 안 감깁니까? 그 학교는 다 달랐지만 순서가 설마 뭐 무엇을 왜 누가 언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설용어로 따진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온다? 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 배경이 나오고 난 뒤에 요 사건이 나온다는 얘기죠.
어떻게 왜는 소설에서 이거는 구성이라 하죠. 영어로 따진다면 CHARACTER SETTING 밤새 외웠습니다. 사건은 스토리, 구성을 플롯이라면 되겠죠. 그러니까 신문 기자도 사건을 전달하기 위해서 인물과 배경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솔직히 소설과 신문 기사에 큰 차이가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들께 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계속 물어봤기 때문에. 기사문과 소설의 차이가 뭐냐 이거죠. 그렇다 뭔가가 플러스가 돼 있다는 얘기죠. 했더니 대부분 아이들이 여태껏 허구석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제 그런 답도 뭐 그냥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허구성이 물론 소설의 중요한 특징이기는 해요. 근데 소설 중에서도 역사소설 같은 경우는 100% 허구가 아니잖아요. 사실을 바탕으로 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뭘까 이거죠? 그랬더니 또 애들 뭐라는 줄 압니까? 재미있다. 몰라, 신문기사분도 재밌어요, 솔직히. 그것도 어른들은 신문 왜 보노? 재밌어서 보는 거죠. 감동, 이런 거는 아니다는 얘기죠. 자,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신문에는 없는데 소설에는 있다. 예전에 한참 많이 하던 놀이네요. 있다, 없다. 자, 중요한 게 뭐다? 아주 중요합니다. 신문 기사문이 있는데, 그런 말 없잖아. 본 기자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 이런 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소설에는 누가 존재한다? 서술자가 뭐되든가 극화되든가 극화되지 않든가. 무슨 말 알겠나? 극화되면 무슨 시점? 1인칭 시점이고 극화되지 않으면 3인칭 시점이죠. 따라서 서술자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서술자가 있다는 것은 결국 뭐가 존재한다? 시점. 영어로 쓰고 싶은데 칸이 없네요. view of point, 아니니까 point of view가 어쨌거나 시점.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게 시점이 있으면 뭐도 있다? 거리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리는 스트리트가 아니고 distance입니다. distance. D-I-S-T-A-N-C-E. 밤새 외웠습니다. 자, 지금 정리합시다. 소설을 소설답게 하는 것은 뭐다? 소설을 소설답게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서술자죠. 적어도 수우지 학원을 강원영 선생한테 배운 친구들은 앞으로 소설 읽으면서 바보처럼 뭐만 챙기지 말고 사건 무슨 내용이네 챙기지 말고 항상 한 1문장, 2문장, 3문장까지 읽으면은 이 소설 시점 뭐구나라고 먼저 파악하길 바랍니다. 제발. 됐습니까? 서술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설을 가장 소설답게 하는 것은 뭐다? 서술자입니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소설의 출제 요소들. 자, 작가 혹은 소설가죠. 누구에게? 독자에게. 뭐를 전달해요? 사건을 전달하죠. 시도 이런 비슷한 거 제가 그렸습니다. 사건 전달하죠. 그런데 지가 전달하지 않고 대리인 누구 둔다? 서술자. 작중, 화자. 맞죠? 서술자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런데 사건 해가지고 위쪽에 제가 뒀죠. 사건보다 더 앞섰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인물과 배경이죠. 배경이란 말보다도 좀 더 적당한 말은 환경이 좋겠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공부할 것, 칸을 여두면 안 되네. 자, 인물과 환경의 문제를 한번 볼까요?
환경결정론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방금 들었죠? 그죠? 무슨 뜻 같아요? 잘했습니다. 환경이 결정한다는 이론이겠죠. 뭐를요? 지금 사건과 환경입니까? 인물과 환경입니까? 지금. 자, 다시 묻겠습니다. 환경이 결정한다는 얘기죠. 환경이 뭘 결정한다는 얘기일까요? 저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인물의 무엇을? 성격 혹은 운명을. 혹시 여러분들 김동인이라는 작가의 포테이토라는 소설 아십니까? 꼭 번역해줘야 합니까? 감자. 거기 여자 주인공이 복녀입니다. 혹시 줄거리 알아요? 복녀가 평범한 농민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남편에게 시집을 가면서 옷가지며 폐물건을 다 갔는데 남편이 천에 없는 게으름뱅이였거든요. 그랬더니 집에서 시집 갈 때 가져온 가산 다 탕진하고 결국 이 여자는 결국 지가 돈 벌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몸을 팔게 됩니다. 타락을 하게 되죠. 복녀가 어떤 환경 만났기 때문입니까? 게으른 남편과 가난이라는 환경 만났기 때문에 복녀는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약에 고전소설의 주인공으로 복녀가 있다면, 자, 소설 제목은 복녀전입니다. 만약에 복녀가 있다면, 복녀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든 복녀에게 만약에 하늘의 신이 별자리가 비추고 있는 영웅의 운명을 타고났다면 가난, 부유 관계없이 복녀는 나라를 지키는 뭐가 됐을까? 영웅이 되겠죠. 지금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즉 현대소설에서는 환경이 중요해요? 인물 쪽이 중요해요? 자, 고전소설은 인물과 환경 쪽에서 인물이겠죠? 현대소설은 결국 인물이 처해 있는 환경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유식한 말로 쓴다면 환경을 극복하는 존재와 환경에 지배당하는 존재죠. 요거 이해했습니까? 자, 이거는 환경을 뭐하고? 극복 혹은 초월해버리고. 자, 환경을 초월이란 말이 좋아요. 초월이란, 극복이나, 봐봐, 미묘한 어감의 차이 알겠습니까? 환경을 극복했다는 얘기는 환경 신경 쓴 거야, 안 쓴 거야? 썼잖아. 환경을 초월하면요. 이든 말든. 이해했습니까? 여러분들은 국어를 초월해야죠, 이제. 수호제를 만났으니까. 자신있게 가야 됩니다. 국어를 극복하지 말고, 초월자가 돼야죠, 이제. 초월자보다 더 뛰어난 게 뭔지 압니까? 이제 달관자죠. 그거 잘못하면 이제 체념자가 되고 절망자가 되죠. 제가 지금 말장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죠? 그런데 요거는 환경에 결국 뭐 될 수밖에 없다? 지배될 수밖에 없는 환경 결정론이라는 얘기죠. 자, 환경 나왔기 때문에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잠깐만 왜 배경이란 말을 하고 옆에 환경이라고 썼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은 배경이란 꼭 두 개밖에 모르거든.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근데 환경이란 말로 고쳐놓으면은 얘가 처하고 있는 시대적, 사회적 환경. 여러분들이 지금 고3 올라가야 되는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뭡니까? 환경이죠. 이걸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라 하기에는 뭔가 어정쩡하죠. 그래서 저는 환경이란 말을 쓴 겁니다. 자, 이거를 서술자가 이 사건을 지가 바라보는 각도가 나오겠죠. 이게 시점과 거리죠. 중요한 얘기였죠, 이게. 자, 아까 육하원칙 중에서 빠진 게 뭐 있죠? 아직 안 한 거 있잖아. 뭐 안 했습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안 했습니까? 아직까지. 어떻게 왜를 안 했죠. 볼까요? 이 사건을 전달하는데 시간 순서로 전달할 수도 있겠고 그가 죽었다. 왜 죽었을까? 하면서 어디로 가겠나 이제 과거로 가겠죠? 역순행적으로 전달하는 방식도 있겠죠. 그런 걸 뭐라 합니까? 우리가 플롯, 구성이라고 하죠. 맞죠? 아하, 짜임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술자 쪽에 해야 되는 거죠. 구성이죠. 플롯입니다. 스토리는요, 잘 들으세요. 스토리라는 것은, 스토리라는 것은 이거죠. 왕은 죽었다. 그리고 왕비가 죽었다. 이렇게 사건 나해라는 거죠, 그냥. 그걸 플롯화 시키면 이래 되는 거죠. 왕이 죽었어요. 그 슬픔이 너무 큰 나머지 왕비도 결국 죽고 말았어요. 이게 플롯화 시킨 거예요. 즉 따로 노는 사건 두 개를 공부 못하는 9등급, 8등급 아이들은 사건도 물론 이해 못하겠지만 한 6등급 정도 아이들은 자, 이 소설 읽었어? 뭔 내용이야? 왕 죽대요. 왕비 죽대요. 끝! 그러나 상위권 아이들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 왕이 죽었어요. 그 슬픔이 너무 큰 나머지 결국 왕비도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앞의 사건이 뒷사건의 원인 관계로 필연적으로 엮여진다는 얘기죠. 이 말 알겠니? 자, 그래서 잘 들어라. 우리는 상위권이잖아. 따라서 소설 읽을 때 사건은 기본적으로 파악돼야 되지만 서술자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 파악돼야 되는 게 뭐다? 구성입니다. 했을 때 요게 바로 소설 시험 문제의 몇 번째 문제다? 첫 번째 문제죠.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묻죠. 서술상의 특징. 따로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자, 그렇다면 서술상 특징이 무슨 문제다? 시점 문제가 거의 많습니다. 거의 한 7, 80%가 시점 문제예요. 그 다음 무슨 문제다? 구성 방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문제도 있죠. 문체. 잠깐만요. 문체를 왜 썼을까요? 문체가 뭐죠? 문체가 영어로 뭐죠? 문체. 들어봤죠? 문체. 스타일입니다. 스타일. 야, 쟤는 스타일이 참 좋아. 할 때 그 스타일이 아니라 문체하고 비슷한 게 어조예요. 어조는 영어로 톤이랍니다. T-O-N이. 그렇다면 어조는 제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말투라 했죠. 그렇다면 문체는 번역하면 뭘까요? 글투예요. 잘 들으세요. 어조는 말투죠. 대체로 뭐 보면 나온다 했노? 종결 쪽 보면 된다 했죠. 문체는 글투거든요. 글투는 어디서만 보이노? 글에서만 보이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아는 소설을 제가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내하고 공통적인 소설들이 좀 없기 때문에 문학 강의를 안 해봐가지고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혹시 알아요? 달빛에 걷는 장면 혹시 압니까? 달이 참 밝은 밤이었지. 허생원이 이제 담배를 피면서 자줏빛 담배 연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상당히 에로틱한 묘사거든요. 그게 한편의 시 같아요. 만약에 잘 들으세요. 소설가는요. 원고지 한 장이 총 200자입니다. 그거 써봤자 한 문단밖에 안 나오죠. 그거를 쓸 때 시처럼 쓴다 했을 때 한 문단 쓰는데 하루 종일 걸리겠죠. 과연 그래 쓰겠습니까? 아니면 휘갈기겠니? 휘갈기죠. 저도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소설을 썼습니다. 너무 쉬워서 중2 때부터 나는 시로 고쳤는데 시는 천재가 쓰는 거고 소설은 그냥 노력하는 사람이 쓰는 거라고 생각해서 중학교 때 생각이었습니다. 소설은 쓰다가 막힐 때는 뭐가 막히는 거죠? 쓰다가 막힙니다. 이미 줄거리는 이미 들어가 있죠. 소설을 제가 써보니까 소설은 작가가 쓰는 게 아니야. 어머나? 제가 만약에 드라마 작가라면은 어떤 사람 묻겠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우리 주인공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내보고 묻는다면 글쎄요. 몰라요. 왜? 이미 수업 다 했다. 인물의 운명은 누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배경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잖아. 시도 이런 걸 우리 리얼리즘이라고 해요. 전형적인 상황과 전형적인 인물을 만들어 놓고 제가 한 시를 쓸 때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지역 감정이라는 감정을 잘 모를 거예요. 경상도와 전라도 참 이럴 때 그래서 전라도에서 경상도에 취직한 30대 직장인이 어떤 지역 감정을 타파하고자 하는 그런데 애환을 좀 그리려는 그런 문학 작품을 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도로 그 작품을 썼는가 하면은 나중에 얘가 혁명적인 전사가 되는 모습으로 저는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를 썼죠, 처음에.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는 술을 마시고 거리에 노상방뇨하는 인간밖에 안 그리지더라는 얘기죠. 20대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아하, 인물을 잘못 설정했구나. 환경은 적절히 만들었는데 인물을 제가 누구로 설정했습니까? 30대 직장인이죠. 그렇다면은 민중이야 소시민이야. 소시민은 본질적으로 김수영 시인이 얘기했거든요. 아, 우리 중요 시인 특징이 김수영 신동이 말했네. 김수영 시인이 얘기했거든요. 소시민의 본질은 비겁입니다. 그래서 뱉어야 되거든요. 눈에다가 김수영 시에 나옵니다. 눈에 뱉어야 되거든요. 그 비겁함과 그 무력감을 뱉어가지고 결국 혁명이란 것은 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김수영 시인이었거든요. 인물을 잘못 설정했죠. 잘 들어라. 그러니까 이 문체라는 것은 글빨이죠. 이제 글의 힘이죠. 시를 쓰는 게 아니고 소설을 쓰기 때문에 일필휘지로 써 갈겨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뭐다? 평상시 그런 말투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농담도 했어요. 얘들아, 만약에 염상섭, 이상, 이효석, 김유정 이 4명이 서바이벌 미팅을 갔다. 제일 먼저 폭탄 맞을 친구 누굴까? 이상. 했더니 대부분 다 이상이랍니다. 근데 이상은 아마 첫 미팅 나오면 이럴 겁니다. 제1의 여자가 이쁘게 웃고 있어. 제2의 여자도 웃고 있어. 제3의 여자도 웃고 있어. 제4의 여자도 웃고 있어. 그 중에 한 여자가 웃지 않아도 좋소. 이 카페에 담배연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이랍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뭐겠냐? 저 이상한 녀석이네. 잠시 보류. 맞죠? 보류합니다. 김유정은요? 재밌습니다. 너가 보지 고자제 자꾸. 그렇게 막 쓰는 사람이거든요. 말투가 상당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김유정 아마 모임을 이끌겠죠. 염상섭일 겁니다. 염상섭은 한 번 터진 입을 다물 줄 모르거든요. 이 사람 특징이 문장이 꽤 길어. 한 문장에 2페이지씩 갑니다. 맞춤표가 없어요. 염상섭이 제일 폭탄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 문체는 작가의 뭐다? 제가 만약에 어느 정도 되면은요, 작가 이름이 없어도 글 읽으면 아, 이거 누구 거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이게. 그게 바로 어디서 나온다? 문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시점, 구성, 문체를 보는 게 서술상의 특징이에요. 대체로 7, 2, 1 정도의 비율로 출제됩니다. 이건 별로 안 중요한 거죠. 이제 제 통계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란 얘기입니까? 시점이에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 뒤쪽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시점이 파악되면은 독해 맥이 있다니. 어디에 중점 둘 것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 시점 정말 중요한. 자, 이제 독자가 뭐 해야 됩니까? 감상해야죠. 이건 똑같습니다. 무슨 감상과 무슨 감상? 내재적 감상과 외재적 감상 같습니다. 그 다음 소설시험은 첫째 뭐에 대한 얘기? 인물에 대한 얘기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 얘기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요런 거, 요렇게 소설시험은 내신시험이든 수능시험이든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훗날 공무원 시험을 친다 할 때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원합니다. 국어 공무원 시험 칩니다. 원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안 합니다. 인물 하면은 전형적 인물, 개성 이런 거 쭉 있잖아요. 그죠? 이제 좀 가면은 이제 무슨 인물까지 알아야 돼?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까지 여러분들 정리돼야 됩니다.
수업하면서 필요하면은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자, 소설은 진짜 뭐가 중요하다. 시대에 대한 이해입니다. 제가 그리 오랫동안 강의를 해도 시대에 대한 이해를 할 줄 모르면 사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말입니다. 뭐를 이해하라? 시대 상황을 이해하라. 사실 문학 점수를 잘 받으려면은 머리 구조가 좀 삐딱해야 됩니다. 친정부적이면 안 돼요, 항상. 여당이 잡든 야당이 잡든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따진다 민주당이 잡든 아니면은 무슨 당이지? 국민의힘이 잡든 다 삐딱해야 됩니다. 비판해야 돼요. 그게 소설가들입니다. 소설가들이 할 말이 많다는 얘기죠. 할 말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삐딱한 겁니다. 그래서 시대 상황을 잘 이해하라 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소설 읽어가는데 금정지프차에서 건장한 산에 셋이 내렸다. 뭐야? 그냥 넘어가잖아, 너희들아. 저는 아니거든요. 금정지프차에서 건장한 산에 내렸다. 아, 이 작품 70년대. 군사독재 시절. 깡패새끼. 혹은 군부대 요원들. 이렇게 보는 거죠. 한밤중에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 전화벨 소리만 하는 게 따르릉까지 딱 있습니다. 그러면 놀래죠. 위협. 공포. 무슨 말이겠죠? 시대 상황을 잘 이해해라. 자,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봅시다. 개화기 시대. 무적이란 작품이죠. 여러분들은 잘 모른다. 이때 형식이라는 주인공과 선영이라는 사람, 영채라는 사람 해서 남자 1, 여자 2가 나오거든요. 그냥 읽어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저는요, 이 시대를, 자, 이 시대는 보세요. 이 시대는 결혼을 어떻게 했죠? 결혼. 연애야, 중매야? 중매 결혼이죠. 그런데 여기서 연애합니다. 그러니까, 연애가 나오네? 그렇다면 이 당시 이 작품은 정말로 뭐였겠노? 재밌었겠니? 재미없었겠니? 재밌었죠. 지금 우리가 보면 정말 재미없기 짝이 없는 소설이거든. 근데 그 시대의 눈으로 보면은, 야, 너무 재미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나오고, 자유연애 나오고, 그 다음 여자가 뭐 하러 간다? 공부하러 막 외국 가고 이러거든. 지금은 당연한 거야, 안 당연한 거야? 재미없거든. 근데 지금 이거 보면은, 와, 여자가 막, 그래, 신여성, 뭐, 신학문, 이런 것들이 유행할 때니까. 새 말 알겠나? 지금 뭘 얘기하는지. 시대 상황을 이해하면은 소설의 재미가, 소설의 핵심이 좀 더 보인다는 얘기죠. 자, 20년대 소설입니다. 20년대 소설은 이거죠. 결국 무슨 문제입니까, 이때는? 가난, 유랑, 요 두 개가 핵심입니다. 왜 가난하죠? 못 먹으니까. 왜 유랑하죠? 못 사니까. 그래서 가난, 유랑으로 끝납니다. 여기에 제가 다른 작품 안 썼는데 감자라든가 이런 거 다 이때예요. 물레방아 20년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년대 소설들. 뭐가 문제일까요? 30년대부터 여러분들 알죠? 일제히 무슨 통치가 시작된 시기야? 문화 통치죠. 이 심각한 거죠. 사실 무력으로 잡는 거는 보이잖아요. 분명히 적이 분명히 피아 구별이 정확해지죠. 이 말 알겠나? 피아 구별이 정확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민주화 역사를 보더라도 대통령이 뭐 출신일 때? 군인 출신일 때는 피아가 분명하죠. 군인이 어떻게 저렇게 쿠데타를 이렇게 해서 하나?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민간인 출신의 대통령이 무슨 소설이죠 이게? 아우를 위하여? 혹은 음석대 나오는 거 말고 일거리 영웅도 말고 그래. 아우를 위하여 맞았나? 갑자기 소설 제목이 기억 안 납니다. 그 같은 경우도 요 있네. 우상의 눈물. 전상국 씨의 소설인데 우상의 눈물 같은 경우가 어떤 거죠? 이미 합법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가 군사 독재 정권보다 더하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아주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30년대도 마찬가지죠. 일제라는 이 정말로 엄청난 집단들이 문화를 전부 다 출판을 다 개방한다는 미명하에 시시콜콜 검열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지식인으로서는 결국 뭘 느낄 수밖에 없습니까? 무력감밖에 못 느끼는 거지. 정말 중요해요. 그래 30년대에는 이거죠. 지식인의 무력감이다 이거죠. 이상의 날개, 표본실의 청개구리 됐습니까? 그러니까 더 할 일이 없으니까 결국 지식인들이 이런 식의 소설밖에 쓸 수 없는 거죠. 이제 30년대 농촌 소재 소설이 많이 나옵니다. 해방 전후 당연하겠죠 이거. 해방 직후의 사회 혼란. 6.25 뭡니까? 전쟁의 뭐하고? 비정성 맞죠? 그 다음에 인간성 파괴 대체로 어느 쪽이겠죠? (60년대) 60년대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맞지? 하니까 이제 뭐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특히 60년대, 70년대 합쳐서 60년대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산업화 시작되잖아. 62년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되거든요. 62년도부터 박정희 시대 때 그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현상, 무슨 현상? 이촌향도 현상. 왜 이촌향도가 생기죠? 왜 몰립니까? 왜 일자리가 있죠? 이게 다 전부 자본주의 논리였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식민지 전쟁 같은 것도 여러분들 엄밀히 따진다면은 무슨 말 알겠죠, 지금 이게? 결국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 농촌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런 겁니다. 초창기 자본주의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제2차 세계대전 같은 게 제1차 세계대전은 사람 싸움이 제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다음 그걸 뭐 해야 됩니까? 팔아모야죠. 그다음 식민지 해가지고 팔아먹을 수밖에. 그것도. 그래서 이촌향도 현상으로 급격히 뭐가 생겼다? 농촌 공동체가 파괴되는 현상이 생기죠. 중요한 맥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이 시기에 일제시대와 이 시기에 전부 다 뭐가 나옵니까? 고향 상실이라는 테마가 생기죠. A 시기의 고향 상실과 B 시기의 고향 상실이 이해했습니까? 요거? 그것도 하나 물어보자. 물리적 고향 자체가 없어지는 거 뭐죠? B죠. B죠, B. 이해됐습니까? 그 A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제? 지가 떠나는 거였죠. 힘들어서. 그렇다면 이제 또 봐봐라. 물리적 고향은 있어요. 도저히 갈 수 없는 건 뭡니까? 이게 바로 분단 상황이었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고향 상실도 그냥 고향 상실 하지 말고 이 말 알겠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고향 상실은 어떤 식으로 태도가 드러나고 맞죠? 분단 이후의 고향 상실은 결국 주제가 뭐겠니?
통일로 나오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나머지는 현대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무시입니다. 자, 제가 얘기한 것은 여기 쓴 작품들은 많이 나오는 소설만 제가 쭉 해봤어요. 자, 시대 상황을 이해하라. 이해됐죠? 여기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갑니다. 이제 해봐야죠. 따끈따끈한 기출지문입니다. 올해 6월 평가원 시험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제가 무성격자. 자, 시간 잠깐 한번 드려볼게요. 요즘 이제 출제 경향입니다. 제가 한번 읽는 시간 한번 그리고 오타 있습니다. 요거 지금 이 부분이 B입니다. 이 부분 B고요. 나머지는 오타 없습니다. 맞았어요. 자, 시간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봅니다. 7분쯤 뒤에 풀겠습니다. 저는. 작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단 소설 제목 해야 되죠. 무성격자. 하면서 복이 있는가 봅니다. 복이 하나 있죠. 했더니 복이 정리해야 됩니다. 무성격자에 누가 나오는데 정일이란 친구가 나오는 모양이야. 정일은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을 경멸하고 현실에서의 적극적 행동을 뭐하고 또 주저하고 자신과 주변에 관심을 집중한다. 나오죠. 두 번째 문장은 뭡니까? 첫 번째 문장에 대한 보충이죠, 이제. 하니까 결국 이 소설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심리 중심이다라는 얘기죠. 주변 대상을 관찰하며 의미를 파악하고 파악한 내용에 반응하며 그런 자신을 뭐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 자신의 내면마저도 뭐한데? 대상화한대. 완전 메타인지죠. 맞지? 메타인지죠. 우리가 쓰는 말로 본다면은 항상 현타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현실 자각 타임. 가진다는 얘기죠. 자, 일단 첫 번째 갑시다. 속물적 욕망을 경멸한답니다. 앞에 붙은 말이 자신을 뭐하는?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입니다. 자, 이게 뭘까 좀 궁금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이다? 소극적인 인물이죠. 자, 한번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일. 얘가 지금 모르겠지만 주인공이죠. 시점은 3인칭이네요. 무슨 시점일까요? 3인칭 관찰자일까요? 전지적 작가일까요? 저는 안 읽었잖아요, 아직까지. 보기 보고 합니다. 뭐일 가능성이 높다? 일 가능성이 높죠. 잘은 모르겠지만은 심리소설은 대체로 여러분들 무슨 시점이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잘 봐라. 이제 글을 많이 읽다 보면 이런 테크닉이 생긴다. 아하, 잘 모르겠지만 정일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 뭐다 이거는. 얘는 초점화자 역할을 할 것이다. 요 개념 이해했습니까? 즉 뭐로 대체해도 1인칭 나로 대체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란 얘기죠. 혹시 있죠? 있죠? 문제도 있죠? 소설상의 특징 뭐 묻는 문제야? 자, 됐지? 벌써 저는 안 읽고 됩니다. 훈련하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1인칭 주인공처럼 되니까 당연히 뭐겠니? 제한적이겠죠? 1인칭 주인공이 돼야지 심리소설이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심리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다 1인칭 주인공입니다. 전지적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심리소설하면 결국 뭐밖에 없다? 초점 화자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일단 중심 사건은 아버지가 위독했고요. 그리고 얘는 어디 있다 왔네요. 그죠? 자, 중심 사건은 뭐다? 재산 상속과 관련되는 사건이네요, 이제. 아버지가 아직도 지키고 있는 그의 재산을 넘겨다 보는 듯한 용팔이가 따지는 산파날이 거침없이 이까지가 한 문장이네. 자, 주어 찾자. 깨달았다. 누가? 정일이는 깨달았네요. 그렇다면 요 앞까지가 필요 없는 말이지. 쉽게 읽어라. 정일이는 깨달았습니다. 왜, 뭘 깨달았노? 지 얼굴이 뭐 되더라? 붉어집니다. 여러분도 지 얼굴 붉어질 때, 앞에는 안 읽었지만, 어떨 때 붉어지죠? 쪽팔릴 때죠. 맞죠? 쪽팔림을 느꼈네요. 자, 아버지가, 자, 일단 재산, 누가 나옵니까? 앞에는 용팔이가 나오죠? 용팔이가, 자, 서술어. 자신을 보고 있을 때, 용팔이가 봅니다. 누구를? 자신을. 누구를? 정의를 봅니다. 그렇다면 정일이는 지금 뭐 하고 있죠? 정일이는 뭐 하고 있노? 산파날이 거침 한 자리 올라가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네요. 산파날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겠노 이거? 주산할 때 그자. 그렇다면 뭐 하고 있노? 뭔가 계산을 두드리고 있죠? 네. 하고 난 뒤에 보고 있을 때, 자, 이건 뭐죠? 이렇게 대각만 놓아도 이거 뭐죠? 이거는 이거겠지. 이해했습니까? 자, 첫 번째 문장 읽었습니다. 어떤 장면이야? 용팔이란 친구가 뭐하고 있노 지금? 계산 두드리고 있지. 뭘 가지고? 대상은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아버지 죽었나 안 죽었나? 안 죽었지 아직까지. 그걸 가지고 자 정일이는 뭐하고 있노? 의식하지. 맞지? 이렇게 대각만 놓아도 하면서 용팔이는 누구를 식봤노? 정일이를 봤지? 보는 순간 지는 뭐했다? 쪽팔렸다는 얘기죠. 모른 척하지만 지도 뭐에 관심이 있는 거야? 재산에 관심 있는 거지? 지는 속물을 좋아하나 싫어하나? 싫어하지? 그러면서 자 어떤 너 하면서 자신을 구속하는 듯한 속물적 욕망을 경멸하고 아까 보기의 내용이 소설 지문 속에 어떻게 하는 거 계속 적용시켜야 된다. 여기 대한 상속 세만 해도 여기가 뭐죠 이제? 계산값이지 이제? 이것에 대해 상속 큰 돈인데 안 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계산했네. 그 다음 상속이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그걸 할 수 있는 뭔가 편법이죠 지금. 자 그렇다면 봐봐라. 요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하면 뭐 해야 되노? 이렇게 큰 덤피 쳐야 되죠. 자, 왜 안 쳤을까요? 모르겠다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합니다. 오늘 또 한 녀석이 교무실에 앉아 있는데 심심했는지 원장 내한테 질문하러 왔어요. 훌륭한 녀석이야. 그 친구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답해봐라. 선생님, 판소리 소설이야. 확장적 문체란 말 알지? 장면 극대화 알지? 장면 극대화 했으면 속도감이 있습니까? 라고 하대. 어떻게 답할래? 장면 극대화. 제가 답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면이라는 게 뭐지? 장면 한 장면이지.
찍는 거지. 그걸 뭐 한 거야? 확장으로 극대화시킨 거지. 그렇다면 그 시간을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따라서 장면 극대화 방식으로는 동일한 어구들을 계속 반복한다든가 열거 혹은 반복 대꾸와 같은 방식으로 그거를 계속 과장적으로 가는 게 장면의 극대화란다. 너가 얘기한 속도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속도라는 것은 동사에서 나온다. 형용사는 정지상이고 동사는 동작상이다. 배운 내용 맞지? 동작상에는 완료상이 있고 진행상이 있다는 거 알고 있지? 너희들 개념 다 알고 있는 거야. 이 말들이 너희들이 지금 쌤 이 얘기 왜 하는 건 고2 과정이 문학 아닙니까? 학교 문학 시험 칠 때 아는 건데 장면의 극대화를 통해서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 뭔가 그럴듯하게 맞는 것 같거든. 틀린 말이잖아. 충분히 방금 개념이 이제 속도감이 되려면 뭐가 나와야 되노? 동사, 짧은 동사들이. 문장이 아주 동사형 문장들이 짧게 계속 나오면 정말 속도감 높지. 아니면 작가가 개입해가지고 편집자적 논평으로 사건을 갖다 요약해주면 얼마나 속도감 있노? 이해했습니까? 개념을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을 알아라는 얘기야. 다시 갑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뭐 나와야 될 장면이죠? 대화가 돼야 될 장면이죠. 그런데 뭐처럼 보이나? 여러분들 알고 있는 문체 가볼까요? 소설의 문체는 서술 부분이 있고 대화 부분이 있고 묘사 부분이 있지. 이거 되나? 이거를 이라고 요거를 이런 말 쓰지. 뭐 쓰다 말았을까네. 이해했나? 누가? 서술자가 말한 게 서술이고 서술자가 뭐 해준 것? 보여준 게 대화와 묘사지. 자, 그렇다면은 독자 입장에서 봐라. 독자 입장에서 소설을 읽고 있는데 서술자 목소리 느껴지는 게 뭐죠? 텔링이지. 쇼잉은 서술자를 잘 모르죠. 그렇다면 사건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쇼잉 방식을 쓰면 독자는 작가라는 서술자라는 존재를 모르고 바로 직면하게 되지. 그렇다면 거리는 가까워 멀어? 가깝게 여기지죠. 텔링 했을 때는 서술자 통해서 사건을 파악하기 때문에 거리를 멀게 느끼지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보자. 심리라는 것은 심리를 묘사할 수도 있고 심리를 서술할 수도 있지. 지금 현재 1인칭 주인공이 지 심리야. 묘사하는 거야? 아니면은 서술되는 거야? 서술되고 있지.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뭐다? 이거는 텔링이죠. 만약 이거 따옴표를 쓰면 텔링 자리에 뭐가 있는 거야? 쇼잉이 있어가지고 독자 입장에서는 거리가 뭐였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맞니? 일관된 거리를 유지하죠. 전부 다 뭐처럼 보이게 한다? 텔링처럼 보이게 하죠. 다시 가면 그래서 국어 개념 이래 나오죠. 서술과 대화의 경계를 허물음으로써 허물음으로써 뭐를 뭐처럼 보이게 한다? 대화조차도 뭐처럼 보이게? 서술처럼 보이게 하여 독자로 하여금 계속 어디에 집중하게 한다? 인물의 심리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죠. 와! 좋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이. 계속 수업을 들어봐. 그러면 이런 것 읽으면서도 깨달아야 돼. 아, 이런 식의 효과네. 쉽다. 소설. 내가 그것도 했잖아. 고전 소설 읽다 보면 시 같은 거 많이 나온다 했잖아. 중간에. 그 효과 뭐라 했노? 복습 안 하지? 그래, 삽입시 효과. 그런 거 말고 개념으로 가라니까. 하니까 봐라. 리듬감 중에 이거는 완전히 추상적인 거지. 배운 개념으로 가라니까. 시는 뭘 전달하는 거냐? 느낌만. 그렇지. 소설, 이 스토리 속에서도 뭘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야? 정서를 전달할 필요 있는 거잖아. 그래, 인물의 정서를 압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맞잖아. 그리고 뭐로만 진술하면, 산문으로만 진술하면 맛이 없으니까 변화를 주어가지고 좀 재밌게 하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개념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암기를 하지 말고. 그래, 이처럼 대화의 경계를 허무니까 전부 다 뭐처럼 보인다? 인물의 심리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자, 하면서
봐봐. 이거 중요하나 안 나나? 용팔이는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이에 행동을 구속하려지. 자, 되겠지? 용팔이에 대한 그 정의의 감정은 복이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복에 뭐가 나오겠네 이제? 경멸이 나오겠지. 아, 두 문장까지 읽었다. 이게 시험 칠 때 훈련이 돼야 돼. 방금 이것도 새봐라 뭐 했노? 문장으로 끊었지? 문장으로 끊으면 보인다는 얘기야. 시도 문장 끊으면 안 보이더나. 소설도 주어 서술도 찾아봐. 자, 봐라. 그러니까 정일이는 뭐합니까? 불쾌할 수밖에. 저 새끼 저거. 잠이 부족한 신경 탓도 있겠지만 자기의 눈을 거리낌 없이 바라보는 용팔이 얼굴에 발라놓은 듯한 그 웃음. 뭐겠노 이거? 봐봐. 쌤이 보통 연기를 잘하거든. 보통 소설 강의할 때는 예전에 부산학원이랑 큰학원 했을 때는 제가 우리 학원 또 저 6번 교실에 마이크 있어요. 그만큼 채울 인원이 없어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소설 강의할 때는 저는 이 목에도 됐다가 여기도 됐다 이랍니다. 그럼 여러 명의 인물이 나와요. 요 장면 이거잖아. 잠깐 이제 그 문제 계산합니다. 전자계산기를 하자. 톡톡톡톡톡톡톡톡 하면서 이제 셈 봐라 지금. 자 하면서 누구 보고 있노? 정일이 보지. 정일이 저 새끼 적었다. 속으로는 뭐 좋아할 거야, 전마도? 돈 좋아할 거야. 얼굴에 발라놓은 듯한 그 웃음. 니도 이 새끼 같은 놈 아니야. 그게 말할 수 없이 미웠다. 하면서 겉으로는 뭐, 이 소인놈! 하는 의분 같은 뭐다? 분노가 떠오르며, 이 새끼야, 내가 언제 니하고 일을 업무하자고 했나? 이거지, 이제. 자, 되겠죠? 요런 것들이 지 혼자의 독백이죠, 지금. 언제 내가 일을 업무하자고, 너가 공부하였던가 하고 그의 뺨을 갈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나는 이 새끼 니 같은 뭐는 아니야. 성분 아니야, 이거지. 그러나 정일이는 결국 이것도 뭐다. 이건 뭡니까, 이제? 현타죠, 이제? 자기 메타인지 하는 거죠? 이해됐죠, 이제? 쉬워지제? 봐. 이러한 심열은 신경쇠약 탓이 아닐까? 의분이랄 것도 없고 결벽성도 아니고 그런 것을 공연히 이같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자기 마음 한 모퉁이에 상식을 농쳐뿌린 결과가 어떤가 이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스스로 봐라. 이것을 꾸미는 게 뭡니까? 한순간에 뒤집히는 자기 마음. 지도 뭐 보니까? 그렇죠. 상식을 농쳐뿌린 결과. 이게 바로 상식은 뭡니까? 부모님을 더 효를 받들어야 되는데. 맞죠? 그런 식의 결과가 어떤가. 해보자 하는 놓치기 쉬운 어떤 힌트 같은 번쩍이는 생각을 보자. 봐봐라. 얘도 어떤 새끼야 봐라. 자, 이제 봐라. 뭐 줬노? 정일이는 용팔이한테? 도장 줬제? 도장 주기 전에 뭐합니까? 이 기회를 놓치기 싫지? 그래서 봐봐. 원영아, 요가면 얼마나 얘한테 얘기하는데 어허이! 어디 감히 내보고 그런 거를! 나는 잘 모르니까 자리 알아서 하게. 자, 보세요. 조급히 도장을 뒤져내며 자, 칠 때도 쳐. 난 어디다 치는지 잘 모르니까. 하였다. 이렇게 짓거리듯이 말하는 정일이는 자기가 이제 실없이 웃기까지 하는 것을 들을 때 내가 지금 더한 흥분에 떠있지 않았는가. 자기 현통 그제 나도 왜 이래 속물이지? 라는 거야. 이제. 요게 A 부분입니다. 뒤에 3번 문제 나오잖아. 그죠? 가장 적절한 것.
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기억의 심열은 아까 뭐였습니까? 분노였지. 주 패고 싶은 분노였잖아. 그 다음에 이제 봐라, 이제 사건 진행되지? 도장을 찍었네요. 용팔이는. 자, 그 도장을 정일에게 다시 뭐 해주고 돌려주는데 여기 어떤 말이 있노 또? 공손히 하고. 자, 정일이와 용팔이의 관계는 어떨까? 자, 추론해봐라. 용팔이는 이 집에 뭐죠? 사위죠. 그렇다면 정일이는 이 집에 뭘까요? 장남이겠지. 맞지? 모든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유산 상속권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지. 선생님, 남은 자식들이 전부 다 나누는 거 아는 거예요? 그건 요즘이고. 이 말 알겠지? 그러니까 아버지 부재시에 최고의 어른이니까 공손이라는 말을 쓰겠지. 잔금은 제가 장인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일어선다. 이런 것들 다운표시해야 되지, 그자? 중문으로 들어가는 용팔이의 뒷모양을 바라보던 정일이는 갑자기 불러내고 싶었다. 왜? 잠깐! 뭐, 김서방! 뭐, 박서방! 맞죠? 이건 아니지. 아직까지 어르신이 아직까지 우리 아버지가 마주도 안 했는데. 돌아가시지 않아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인가,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과연 이랬어야 되겠는가? 양심의 소리. 궁둥이를 덜먹히고 부르는 손짓까지 했으나 탄력 없이 벌어진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까 두 번째 성격 뭐였죠? 소심한 게 있었죠, 그자? 창졸간에 갑자기 용팔이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김서방? 용팔이? 몰라서 주저되는 것 같이도 생각되었다. 중문안으로 들어가는 용팔이의 뒷모양은 마치 심한 장난을 꾸미다가 용기를 못 내는 나 자신을 남겨두고, 병신 아니? 그것도 못해? 내가 하마.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하고 나서는 동무의 모습처럼 아슬아슬한 것이었다. 시의 심리 이해되죠? 지는 이래가면 안 된다. 붙잡고 싶지만 그렇다. 마침내 용팔이가 중문 안으로 사라져서 불러낼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후회하면서도, 내가 진짜 후회하는 것이라면 집으로 따라가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정일이는 용팔이가 이 말을 시작하였을 때부터 자기는 육감으로 벌써 이미 얘기하였는지도 모를 일이 지금 일어나리라는 기대감을 느끼면서 그냥 가만히 있죠. 결국 얘도 속물입니다. 예사로운 말소리는 들리지 않은 거리이기 때문에 긴장한 정일이의 귀에도 한참 동안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다. 이제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되노? 아버지가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살아있잖아. 너가 아버지라면 어떻게 할래? 이것들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유산이 어쩌고저쩌고 상속세 아버지도 종시? 그런데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잖아. 작은 말소리는 들리지 않은 거리. 긴장한 정일의 귀라면 분명히 들어야 되는 거지. 아버지도 마침내 죽음에 굴복하고 마는 것인가? 체념했는가 삶을. 이렇게 생각되어 정일이는 긴장하였던 만큼 허전한 실망에 담배를 붙이려고 성냥을 그었을 때 됐지? 이런 걸 들었다는 얘기죠. 아버지는 여전히 뭐가 있노? 아니지. 뒷부분을 밀어봐. 이제 생에 대한 집착이 크다는 얘기지, 이 사람. 이것들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는데! 해가지고 뒤에 나오는 아버지의 생에 대한 집착에 대한 얘기지. 요 뒷부분에 씌웠지. 나름. 그랬죠? 뒷부분은 이제 얘기했던 생에 대한 집착을 얘기하는 거지, 사람. 뒤는 안 읽어줘도 되죠? 자,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봐봐라. 이제 여러분들 한번 반성해봐. 왜 힘들었죠? 읽는 패턴의 문제였죠. 쌤, 어떻게 읽어가노? 고전소설 읽듯이 어디에 동그라미 쳐 항상? 주어에 대한 인물에 동그라미 치지. 그것에 뭘 찾나? 서술을 찾으면은 문장 구조로 보지. 한 요 정도만
봐봐. 처음에 요 정도만 좀 시간을 좀 들여서 해도 뒤가 이제 쉬워지잖아. 왜 쉬워지죠? 상황, 환경을 이해했기 때문이죠. 참. 이제 알겠나? 지금 쌤 얘기하는 게. 모든 소설이 패턴이야. 그러니까 인물 잡았고, 인물 행동이 어떤가를 잡았는데, 아, 이 상황이구나, 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쉬워지죠, 이제. 그런 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1번 정답은 아까 뭐였고, 5번이었죠? 이번에 E에 대한 설명을 아까 했던 겁니다. 아까 제가 얼핏 설명했는데요. C 한번 보세요. C가, 자, 얘를 잡아야 되는데 안 잡은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용팔의 행위에 대한 정의의 실망 틀렸죠. 맞죠? 실망 부분 틀렸습니다. 나머지 선지들 되죠? 자, 그 다음에 아까 했죠. 처음에는 뭡니까? 인마를 때리고 싶은 분노였죠. 아버지의 삶에 대한 갈망이었고요.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3판을 놓으며, 자, 봐봐라. 이까지 이렇게 슬래시 해야 됩니다. 좀 더 슬래시 하려면 이렇게 돼도 되죠. 이까지 O야, X야? O죠. 주목했습니다. 자신을 구속하는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었다. 됐죠. 상대의 웃음에서 공모 의사를 읽어내자 얼굴에 흐르는 미끄러운 웃음을 깨닫는 데서 했나? 아니었잖아. 뭐 했노 얘는 지금? 이때 어떤 감정 느꼈노? 패고 싶었잖아. 맞잖아. 자, 일단 아니죠. 상대에 대한 불쾌감, 웃음으로 무마한 것은 아니었잖아. 무마 틀렸죠. 3번요. 맞죠? 4번 봐봐라. 자신마저 뭐 했다? 대상이 했다.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둘이가 무슨 관계겠노? 친구였던 것 같죠? 친구였던 것 같고, 이제, 둘이 결혼해가지고, 얘는 사위이기 때문에, 지가 재산에 큰 그게 없으니까.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갑시다. 사건형과 뭐다? 심리형. 주인공은 무조건 뭐 한다? 갈등합니다. 이건 아는 거지? 개인과 이런 갈등, 개인과 개인의 갈등, 개인 내면의 갈등. 됐죠? 자, 운명과의 갈등, 자연과의 갈등, 개인과의 갈등, 내면과의 갈등. 이렇게 크게 갈등 종류. 샘 형광펜 치는 거 되죠? 이건 제가 수업했던 거고, 그죠? 사건형 소설. 그냥 되겠죠, 이런 것들. 자, 쉽습니다, 이제. 김유정의 소설이네요. 만무방이라는 소설입니다. 김유정의 뭐? 만무방. 만무방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란 뜻이고요. 막대 먹은 사람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김유정 나오기 때문에 한번 또 중요한 작가라서 보죠. 이렇게 둘이. 김유정 하면은 무슨 단어를 알아? 딱 두 글자. 최만식은 딱 두 글자. 풍자. 제가 이 외우게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김유정의 해학은 어떻게 온다? 왜 재밌을까, 김유정은? 자, 이거는 판소리 미학이고요. 요거는
판소리 문체입니다. 김유정의 해학은 김유정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들은 어떤 인물이 돼? 보통 똑똑 안 똑똑? 너희들 100년의 코미디 역사에서 변함없는 캐릭터 뭐야? 띠디디띠띠띠 연극다 맞지 안 맞니?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보다 똑똑한 사람 나오면은 웃기나 긴장하나? 내보다 잘난 사람 나오면은 긴장하지. 근데 내보다 만약에 못났고 내보다 어리석은 사람 나온다면은 우리는 긴장해요? 이완해요? 이완하죠. 이완하니까 웃음 나올 수밖에. 긴장한 상태에서 어떻게 웃음이 나오겠노? 그래서 첫 번째 인물의 뭐다? 우직성. 인물이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둘째, 김유정 소설이 왜 재밌을까요? 어떤 선생님들은 이런 선생님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인데 국어 선생님이야. 수업 시간에 욕이 너무 많아. 애들이 바글바글해. 수업이 뭐하다는 얘기죠? 왜 재밌죠? 그게 바로 문체의 저급성이죠. 아까 얘기했잖아. 김유정 소설 17살인가? 그 여자애가 머시마키에다 대고 너가 아버지 고자제 이런 말. 어찌 그런 말을. 맞죠? 갑자기 터지니까 재밌잖아. 이런 것들이 뭘 준다? 재미를 준다는 얘기고. 외우더라이 이런 강의들. 김유정 소설. 김유정, 최만식, 원용쌤이 좋아하겠니? 싫어하겠니? 좋아하는 작가일까? 싫어하는 작가일까? 좋아합니다. 자, 이때밖에 없습니다. 작품이. 없습니다. 최만식, 뭐 알아라? 풍자입니다. 다 무슨 인물이 나온다? 최만식에 등장하는 소설 속 인물은 대부분이 다 뭐다? 인물, 자, 부정적 인물의 풍자. 거의 모든 주인공들이 부정적 인물입니다. 자, 김유정 했습니까? 만부방 갑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중심인물과 적대적 인물 찾아야죠. 자, 셈 하는 대로 봐봐라. 처음에 응오 나오겠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오, 진실한 논거리가 얼마나 좋아요. 뭐 대에는? 모범 청년이래. 그런데 뭐해? 뭐야? 왜 안 뱉냐 궁금하죠? 남은 다들 뭐 했고? 수수하고 탈고까지 끝냈지. 계절 언제야? 가을이네요. 그런데 그는 뭐 한다? 추수도 잘한다는 얘기지. 뭐 한 사람인데? 정말로 모범 청년인데. 지주든 뭐? 땅 주인. 그에게 뭐? 장기 이자를 놓은 김찬판이다. 하니까 응원은 누굽니까? 번질 찾아와서 뭐 한다? 추수해라. 독촉했다. 했더만은 얼른 털어서 뭐 해야지? 자, 그렇다면은 응원은 누굽니까? 부채가 많은 사람이지. 그렇다면 정리하자. 무슨 소작인? 가난한 소작인이네. 하면 그 대답은 계집이 죽게 되었는데 변은 다 뭐지요? 하고 한결같이 내뱉는 소리뿐이었다. 하긴 계집, 지 마누라가 지금 죽을 지경임에 틈이 없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틈은 맞지? 시간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자, 마누라 뭐도 없어요? 약값도 없죠. 그렇다 마누라 먹이 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맞죠? 잠깐만. 이런 것들은 누구의 설명입니까? 서술자의 설명이죠. 벼라도 해야 될 것. 그런데 왜 안 터는가 이거죠. 그것은 작년 응오와 같이 지주 문 앞에서 타작한 친구라면 묻지는 않으리라. 서술자가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한 해 동안 애를 졸이며 호자식 모양으로 알뜰히 가꾸던 그 벼를 추수하는 것은 농부에게서는 제일 큰 기쁨 맞니 안 맞니? 꼭두 새벽부터 앳앳하며 괴로움을 모른다. 그러나 뭡니까? 떠오르는 작품이 이것 떠오르면 훌륭한 원영이 제자다. 추수하면 뭐하노? 뭐하니 끝이고 빚 정리하니까 뭐다? 남는 거 있다 없다 손에? 없죠. 다 뜯긴다는 얘기죠. 신경림 시인의 농무. 결국 이건 뭡니까? 1930년대 우리 농촌이 갖고 있던 구조적 모순이죠. 그러니까 신경림 농무에서는 뭐합니까?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결국 옆은 데다 맡겨두고 뭐자? 춤추자. 그런 얘기잖아요. 이런 것도 그럼 훌륭한 친구 맞게요. 이제 문학은 이렇게 공부해야 돼. 작품 하나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떠오를 만한 이 유연성을 갖고 있어야 돼. 이까지가 누구 얘기다? 응오 얘기네요. 이제 응칠이가 나옵니다. 응오, 응칠. 누가 형일까요? 그런데 이 소설이상에 응칠이가 형이야. 자, 저도 5, 6, 7에 응오가 형이, 응칠이가 형입니다. 응칠이의 제목은 여기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가만히 있었다면 좋은 걸 이 형편에 뛰어들어 뭐 했노? 응칠이는 어떤 성격입니까? 좀 거칠죠? 폭력적이지? 처음에야 그럴 생각이 없었다. 그는 여러 곳 물을 마시니 많지. 여러 곳의 물을 마셨다. 무슨 뜻이죠? 사회 경험이 많다는 얘기죠. 사회 경험이 많아서 여기서 물은 이제 물 좋네. 자, 어지간히 속이 튄 얘 누구구나. 건달이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했습니까? 지주를 만나서 까놓고 좋은 소리를 했네. 에이 지주 양반. 올해 농사는 반토막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좀 뭐 해달라. 세금 좀 감해달라. 라고 했지. 그런데 지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몰아흔들었지. 자, 그랬더니 응어 뭐랍니까 또? 응칠이가. 이러면은 1년 품삯은 내가 빼야 될 테니까 안 되면 뭐 하겠다. 근원에다가 불을 지르겠어. 뭐 합니까 얘는? 협박하죠. 처음에 뭐 해놓고 세금 좀 빼주소 해놓고 이제 한다. 협박합니다. 응하지 않는다. 지주로 따진다면 자기한테도 그 변은 능력이 벌었을 어느 소작인까지. 자, 이거 뭡니까 이거는? 서술자가 개입해가지고 지주가 왜 거절하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무슨 뜻입니까? 지는 그 수술을 지가 할 수도 있지. 근데 한 번 버릇을 잘못하면 다른 소작인까지 일할까 싶어가지고 물들까 싶어서. 그래서 그까지 변은 지한테는 뭐다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니까 지주는 뭡니까? 돈 많은 부자죠. 그래서 지도 모르게 팼다 이거죠. 자, 실제 누가 논팽입니까? 누가 막대 먹은 사람이야? 응칠이죠, 실제 보니까. 근데 여기서는 누가 응오가 진실한 농꾼이 뭐가 되는? 만무방이 되는 그 반어적인 비극적인 현실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심 인물은 응오와 응칠이었고 적대적인 인물은 누굽니까?
지주, 김찬판. 지금 이래 되는 거죠. 맞죠? 지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했죠? 다음 시간에 시작하겠습니다.